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정현 당대표의 건강이 이쯤 되면 우려스러울 법도 한데 새누리당 어제 복도에 집결해서 정세균 의장 물러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야 간에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이 뉴스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의 이정현 당대표가 의장이라는 호칭도 빼버렸습니다. 무자격 정세균 씨다. 감정이 담겨있는 호칭이죠. 극한 투쟁에 돌입한 여당. 그런데 정세균 의장은 이같이 불질러 놓고 해외 출장을 10월 3일에 떠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국회 파행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데 해외 출장 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우 새누리당 의원이 나는 국감 열겠다.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정면으로 반대를 한 건데, 그런데 국방위 열겠다는 여당의 김용우 위원장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아선 겁니다. 이른바 국방위원장 감금 사건의 전말,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와중에 째깍째깍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들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권 양보할 생각 없느냐? 공사 구분이 필요하다. 양보할 생각 추호도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과 사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지난 서울시장직을 양보했던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공사 구분을 못했던 셈이 되는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에 말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일괄할당했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른바 안 수석이 오더를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른바 불법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관 의원에 대해서 결국 재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서면으로 최 의원을 조사하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 국면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서 결국 부실 수사 봐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자 결국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럴 거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하시지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클린턴 대 트럼프 대 클린턴 토론회 생중계해드렸는데 그 결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됐고요. 누가 더 잘했나요? 라는 질문에 힐러리가 잘했다가 62%, 트럼프가 잘했다가 27%, 승패는 결정 지어졌습니다. 1차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할 확률은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나 될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현 당대표가 사흘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정세균이다 라고 말하면서 넘버2가 비열하게 넘버1을 꿈꿨기 때문에 이 같은 사단이 발생한 거다. 넘버2 주제에 감히 넘버1을 꿈꿨다 라는 뉘앙스인데, 이정현 당대표의 감정이 점점점 더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사흘째 단식 투쟁 중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세균 씨 물러나라를 외쳤습니다. 긴박했던 어제 밤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정세균을 조사한다. 당 대표들이 나서서 서로 부착 상태를 풀었던 전례가 있는데 집권당 대표께서 단식 농성을 하는 바람에 전부 정치식으로 본다.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 하고 있는 정부에 휘발유를 더 넣었습니다. 사퇴하라.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사직생 이정현 대 강경한 정세균, 그리고 여당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야당. 국회의 파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치 아바타 쇼를 하고 있다. 어제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야당 몇몇 의원들의 강경한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현 당대표는 내가 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식이 사흘째이기 때문에 과연 몸 상태는 어떤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어지럽다. 단식은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는 밀실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난이나 쇼로 시작한 것도 아니다.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정현 당대표 이렇게 밝혔고요. 정의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지 뭐 이런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넘버2라면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선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비열하게 넘버1을 꿈꾸면 안 되지. 정세균 의장이 넘버2가 넘버1을 꿈꿨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장합니다. 새누리당의 자세가 비장한데 정성희 의원님,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소속인 국방위 상임위원장 김영우 의원을 감금하는 감금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단독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어저께 합참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국방위원회를 열려고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방에서 못 나왔습니다. 방에서 못 나갔어요? 예.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둘러싸면서 이렇게 못 나가게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당론을 따라야 된다. 예.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해석하자면 다음에 이제 공천에 이런 식으로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를 암시하는 듯한 경고성 발언도 나왔군요. 하면서 막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여당이 저런 모습으로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도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의원 개인의 소신까지 물리려고 막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국회의 비상 상태입니다. 과연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지, 누가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든 것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출력물로 함께 보시죠. 네, 요지경 국회입니다. 첫 번째 요지경 국회의 단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열한 각오를 밝혔던 새누리당. 그런데 안으로는 집안 싸움의 전조, 집안 싸움의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김영우 국방위 상임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국감 열겠다, 당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 김영우 의원을 감금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국방위원장 감금 사태의 전말, 그 사건 경과를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해버리는 그런 사건인데 27일 오전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여기도 비장해요. 나는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 국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 김영우, 영우야, 이러면 안 돼.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황했고요. 김무성 전 대표까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지만 김영우 의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문 걸어 잠그고 개의를 저지했습니다. 너를 위해 막는 거야.
라면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너를 위해 막는 거다. 그러자 국방위 개회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자 김영호 의원이 국방의원들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당의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리 없는 표창원 의원실 보좌관이 국방위원장이 감금돼 있다고 112에 신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거 완전 약 올리는 거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국회에 출동한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불난 집에 제대로 부채질. 그러자 오후 3시 6분쯤 국방위 국감이 결국 무산이 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풀려나게 됐는데요. 의회 민주주의와 소신을 따르는 것인데 국감 복귀 소신은 변함이 없다. 오늘 다시 국감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 여당 내부에서도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 점점 균열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정현 대표 며칠 전에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왜 국민의당이 처음에 해임 건의안에 같이 동참 안 한다고 했을 때 케네디가 쓴 용감한 사람들에다가 꼭 넣어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감한 사람들에 딱 들어갈 사람 요 분 계시네요. 김영우 의원이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미운털이 박힐 수 있죠. 근데 김영우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그 정치적 책임까지 내가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삼선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은 아니고 이제 내일은 국감이 잡혀 있는데 내일은 이제 열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어제 김영우 의원을 막은 사람들이 주로 비박계입니다. 오호. 김성태 의원, 황영철 의원 아까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 따로 찾아가지고 막았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게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김영우 의원도 비박계예요. 이게 혹시나 비박계가 조직적으로 뭐 친박 지도부에 이제 뭐 뒷다리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막아도 우리가 막는다. 대신에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냐,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제 뭐 비박계에서 친박계에서 뭐 이제 항의하고 해가지고 고성도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는 비박계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제 생각에 오늘은 이게 좀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계속 어떻게 이대로 가냐라는 식의 이제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 김병민 전 의원님, 그래도 아무리 소신이라지만 당론이 먼저지라는 의견도 있고, 무슨 소리냐, 당론도 당론이지만 국회의원 소신이 중요한 거 아니냐,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어느 쪽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신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보수의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원들의 행태,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번 파동의 핵심 원인이 됐던 건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 그거로 인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이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라고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면은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김영우 의원의 소신은 저는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 그 훈련 중에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랑 거기에 대한 승무원들에 대한 실종 문제,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방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10월 10일이면은 아마 북한이 이제 거의 예고되다시피 할 정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가 있을 거라는 게 우리가 거의 잔여한데, 현재 사드 배치 부지 문제도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도 아닌 국방위원회가 사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것,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신 문제라는 거고요. 다만 비박계 의원들이 나서서 김영우 의원을 막았었던 데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중 그 대표적인 이유는 모처럼 12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동단결해서 정세균 의장에 대한 명분 있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 국감에 대한 보이콧 문제와는 다르게 정세균 의장에 대한 항의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당내 분열로 인해서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표창원 의원실에서 일일이 신고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겉봐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정현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을 향한 단식 투쟁, 거기에 대한 항의한 거는 가더라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 이제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국방위원장이 감금돼 있다라고 112에 신고한 표창원 의원실의 신고 정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실에 와갖고, 이게 의원들을 감금이 아니라 표현이 감금이지만 막아서고 있는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른 출신 성분도 아니고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이잖아요. 경찰 이력을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사실상 공권력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기 안 왔다라면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간 낭비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너무 한심하다. 예, 한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비상시국이 아닌 적은 없었죠. 계속 비상시국이었다. 4년 내내 비상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북핵 5차 핵실험도 있었고 해서 비상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골프는 치라고 하고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국감은 열어서는 안 되고 도대체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저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정작 자당 의원이 국방위원회 국감을 하자고 하니까 저걸 또 막아서는 저 상황. 저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위입니까? 저는 어떤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참 많고요. 네. 어제 참 재밌었던 게 여러 가지 워딩이 있었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김영우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는 사실상 제2의 유승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 몸조심해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대신의 정치로 까딱하면 찍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장 공천 총선은 이제 또 4년 뒤기 때문에 좀 여유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또 정치적인 어떤 보복 내지 이런 것들을 또 염려했던 나름 동료 의원들의 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워딩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이정현 당대표의 오늘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기진 전 의원님 넘버 2가 감히 언감생심 넘버 1을 꿈꾸려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넘버 3는 송광호지요. 넘버 3는 송광호다. 송광호도 뭐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근데 이제 발단은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됐는데 이러니까 정치 제3지대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당과 야당 둘 다 잘못하는 거고 둘 다 불리하는 거죠. 자충수 두는 겁니다. 그럼 정의화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의장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친정당을 내먹였어요. 중립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친정당을 내먹였지 않습니까? 그럼 정세균 의원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중립성에 대해서 정말 갸우뚱합니다. 품위 없이 했던 맨입으로 어째고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 정세균 의장 잘못한 겁니다. 이름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자가 고물의 정이라고도 하지만 나라정이에요. 나라정. 이것도 중국에서 이 제자 같은 정나라가 있었대요. 나라, 인간세, 세상세 또는 고르균, 세상을 좀 공평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장 하나 못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김재수 장관 사퇴, 해임 건의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한번 먹였잖아요. 가결해서 어쨌든. 그랬으면 그걸로 징벌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걸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걸로 하고 이정현 대표가 생사를 걸겠다고 말을 했어요. 생사를. 뭔가 생각이 있겠죠. 누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했으면은 이건 곤란한 정치입니다. 지금 퇴로를 찾아야 됩니다. 퇴로를 찾아야 됩니다. 선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고 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고 여구, 야구, 대통령 후보고, 국회의원 후보고 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어디 국민만 봅니까? 자기들만 보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우 위원장 거는 저는 김영우 위원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 잘했다.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정치적으로 김영우 위원장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국회 정말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 등 우리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여기 이런 문제로 국방위조차도 못 열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국민만 보고가 아닙니다.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회 열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방 문제를 정말 따지고 대책을 세우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이 국감도 못 열게 막은 여당 정상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과연 정상 상황일까요? 출력물로 보시죠. 요지경 국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당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인데요. 야당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여당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식하고 있는 배고픈 이정현 대표를 비아냥대기만 잇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추미애 당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것뿐이어서 대통령이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면 단식 곧바로 끝날 것이다. 마구마구 놀리고 있고요.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급기야 이정현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눈 닫고 단식하는 것이 꼭 불통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밀실 단식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성영 의원님, 국회라는 것은 여야의 수레바퀴고 톱니바퀴인데 지금 여당이 나가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야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비아냥만 되는 것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정현 그 대표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도 새누리당 의원 몇 분을 만났는데 이정현 대표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쓰러져서 뭐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은 각오해야 돼,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결기에 차 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국감을 좀 연기하자는 안에 대해서 아까 그 정세균 의장 당연히 이제 거부했고요. 본인이 일정대로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 저렇게 얘기했고 쉽게 말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을 자극하고 있죠. 자극하고 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것이 그 어저께 말한 대로 상응하는 잘못, 정세균 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응징 이런 것이 좀 비례하냐, 좀 과잉한다, 좀 오버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를 잘 풀 생각이 아니라 안 그래도 그런 데다가 더 지금 자극하는 걸 하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감정 싸움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국가는 어디 가고 이 치졸한 감정 싸움만 나는 상황이라서 이 출구 전략을 찾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아니 이제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들은 또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제 그런 거니까. 소위 초짜들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제 돌고 처지가 또 바뀌고 불과 얼마 전까지 이쪽은 소수당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정현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몇 년 전에 자기가 말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 뭐 단식한 나라가 어디 있냐 국회의원이. 야당도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미애 대표 정도라면은 짐짓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너무 말 심하게 하지 마시라. 이정현 대표는 또 이정현 대표 개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란 전체 공당이 선출된 대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존중해주고 좀 위무를 하고 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까 새누리당도 오늘 조금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도 오늘은 조금 그런 길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거는 양쪽 다 긍정적 기류인데 추미애 대표나 이제 이러시면 안 되죠. 추미애 대표 발언 다시 한번 볼까요?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이 대표께서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당 소속 의원들 너무 말씀 심하게 하시지 말라. 이런 정도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장하다 잘했다라고 하면 단식 끝날 텐데요. 이정현 당대표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잘 보이고 싶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칭찬받아서 뭐가 좋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준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고 소위 말한 친박계의 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통해서 선출된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흠모하고 정말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아하는 그 진정성 마음 하나는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자칫 비춰졌을 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잔절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절차나 과정들을 꼬집는 거는 상관은 없겠지만 저런 식으로 좀 인신공격
충격적인 측면들은 결국 테러를 막아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재수 장관이 본인이 지방대 흑수저 출신이라 무시당했다는 얘기들을 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는데 오히려 이정현 당대표 같은 경우가 저는 그 말을 했다라면 신금을 울릴 것 같아요. 예. 본인은 나는 그 흑수저도 뭐 은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 자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좋은 기반을 갖고 성장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으면서 이정현 대표를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뒤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라는 분이 한술 더 떠서 당신 뭐 쇼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 경색된 정국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 80년대 정치가 그립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YS랑 DJ가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단식을 하면 가서 달래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서 끌고 갔던 그 과거의 정치적인 모습들 결국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협치의 모습을 이번 20대 국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당과 마찬가지로 야당도 정상은 아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어떨까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을까요? 여유만만 모르쇠의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도직구쇼에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럼, 어제 정세균 의장이 대학에서 대학 특강을 가졌는데 대학 특강 주제가 국회 선진화 방법이라는 대학 특강 주제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 모습, 정세균 의장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국회가 과연 선진화된 국회라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민망해서 대학생들 못 볼 것 같은데 또 해외 출장도 가신다면서요? 네, 일단 해외 출장은 29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뭐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연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예정됐던 당일날 출국을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도와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여기서 이럴 거면 그냥 나가줘라.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여당을 앉아 계시면 어쨌든 여당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나가시고 이제 부의장이 사회권을 맡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보통 국회의장들이 주제를 정하고 저렇게 강연을 할 적에는 보통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제 스케줄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국회가 이렇게 돌아갈지는 모르고 아마 저 주제를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 선진화. 네, 그렇죠. 그래서 말하면서도 사실 좀 무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이 중립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중립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법률대로 처리하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때 국회법에 따라서 사무국의 조언을 받고 다 검토해서 법대로 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나름의 이제 항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정의와 전 국회의장과 비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정의와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당에서 당시에 막 해임 건의안 이런 거 제출했었잖아요. 우리가 친정인 여당을 버리고 어떻게 야당 편 들어주냐 해서 오히려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한 두세 번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정의와 국회의장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립성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자신의 친정보다는 야당을 조금 더 한 번 더 봐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라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좀 참작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해진 전 의원님 17대, 18대 국회에 지금 두 회기를 계셨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덕목과 자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정 의장 입장은 나는 잘못한 것 없고 새누리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플러스 지금 이 상황을 국회의장으로서 타개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벌써 해결됐죠. 나는 잘못 없다 하죠.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3자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봐도 정 의장은 개원할 때부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넘버원을 꿈꿨습니까? 비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뭔가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정말 좀 더 양당 대표 얘기를 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가결이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그대로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정현 대표는 지금 퇴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한국 정치 우스운 꼴 됩니다. 퇴로를 찾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정현 당대표가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도저히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자질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야당인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 문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렇게 정세균 씨라고 부르네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게 벌어지면은 뭔가 좀 비장한 맛이 있고 비장하고 고뇌하고 뭐 서로 설득하고 싸우더라도 세게 충돌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코믹한 느낌도 있고 웃기다. 웃기다기보다 부조리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지지자들도 막 분노한다기보다는 약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메롱메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라서 이계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저는 이 국면에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정현 대표도 마찬가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세균 의장 여러 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정세균 의장이 무슨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만으로 되느냐? 과거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필리버스터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의화 의장이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야당 의원들. 그것도 엄격하게 하자면은 못 가게 할 수 있거든요. 나가려면 중단해라 이러고 발에다가 발판을 마련해서 허리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하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결국은 직권상정하긴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많이 잊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의장한테 대해서는 억하심정이 별로 없었고 아유 의장님이 뭐 우리한테 저기 해줬다. 화장실 가게 해줬다. 김종인 대표도 이종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막 그만두라고 종용을 하고 그 뒤에 공진단인가요? 그렇게 쭉 다 돌렸어요. 자비로. 다른 당 의원들 그 필리버스 참석한 사람까지. 말하자면 이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혼날 땐 혼내더라도 뒤로는 좀 마데카솔도 발라주고. 그렇죠. 20대 국회도 빨리 그런 모습을 찾아야 될 겁니다. 사실 저게 이제 전형적인 치킨 게임입니다. 이제 마주오는 열차가 이제 마주 보고 충돌하면서 그래 누가 겁쟁인지 몰라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겁쟁인지 먼저 비켜서는지 볼 거야 하는 식인데요.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지만 저런 치킨 게임에서는 승자가 없습니다. 설령 이정현 대표가 그 단식에 성공해서 정의화 의장이 사퇴를 하건 아니면 그 사퇴를 하지 않고 정의자 의장이 뭐 정세균 죄송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쓰러져서 정말 죽음에 준하는 그런 뭐 시신 상태가 되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둘 다 패하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이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상태에서 정세균 의장이 적절한 정도의 사과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이계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거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이요? 유족은 부검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검찰은 하자 그러고 여당은 단식하고 국정감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좀 이상한 일이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국회도 요지경이고요. 옛날에 없던 일인데. 요지경 국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지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신사동 그 사람 모셨는데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만나보시죠.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 부실 경영의 총책임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눈물 사죄 와중에도 나의 사죄를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죠. 진심 어리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번 100억 대출의 주식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유수홀딩스 경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어려웠다고. 윤 실장님, 한진해운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배들이 아직도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고 뭐 식량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한진해운의 전 회장, 조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제 경영권을 이어받았는데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됐다. 부채가 1,400%로 급증을 했다. 이것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참 이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뭐 첫 번째 이런 게 있겠죠. 보통 재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증인 출석시키려고 하면은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여고, 야고, 정부 간에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뭐 본인 나름대로 매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거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면은 유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경영권이 상실했으면 이 사람한테 책임을 안 물어야 되는데 왜 묻느냐. 이분이 그 100억 사재 출연을 했는데 한진그룹, 한진해운의 임직원들이 정은 되게 화가 나 하는 게 마지막까지 퇴직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97억 마지막 물러난 해 97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식 처분 이야기도 있었죠. 마지막 해 받은 연봉만큼 그대로 내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 최은영 회장이 제가 알기로 원래 미술 쪽에 이제 되게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한진해운 로고가 크게 붙어 있어요. 고액 기부자 명단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냉정하고 싸늘하게 하자면은, 요즘 뭐 황제 노역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이분이 국감에서 한번 욕먹는 게 하루치가 한 몇십억이 될 거예요. 예. 정말 죄송하지만은, 근데 돈은 더 못 내놓겠습니다. 어제도 야당 의원들이 뭐 재산이 한 1,800억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닙니다. 제 재산하고 이제 가족들 재산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돈을 내놓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놓으면은 유수홀딩스. 이 유수홀딩이라는 건 한진해운은 정리하고 만든 회사인데 이게 또 4억 원 갖고 있어가지고 임대료 받고 있고 한진해운 옆에 외식 빌딩을 만들고 이런 데인데 이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돈을 못 내놓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황제 노역 같은 황제 국감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참 저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 지난번에도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저께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느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가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회의원에서의 그 국감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런 식으로 국민께 사죄를 요구하는 거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저런 사과 받아내려고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요. 이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해운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일반 개인 회사로서 회사가 망해갖고 그 회사가 정리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량을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 회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저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97척의 컨테이너 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건을 하역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절반가량이 된다 그래요. 그럼 이 물건에 화역을 한 진짜 사람들은 누구죠? 대한민국에서 근근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 상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때 물건이 도착 안 하니까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거래처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지금 손실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들어가면 그 배상액은 1조가 됐지 4조가 됐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피해액이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께 저는 강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회장한테 사과받아내면 기본은 편하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죠?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회장이 예를 들어서 사죄를 출연하는데도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죄를 출연한다고 했을 때 한진해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개인의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전 회사에 끌어박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 국감장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악의적으로 충분히 회사가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낸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대 채권단이 아마 산업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한진해운에 뻔히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 산업은행이 돈을 투자하는 도록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정부는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진해운이 완전히 이 상황에서 정말 공중으로 분해된다라면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인 해운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단순하게 회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성희 의원이 국민들이 화가 나고 있는 부분은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인 김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 정말로 중요한 한진해운이 반토막, 3토막, 4토막, 5토막 뭐 산산조각 나는 동안에 경영권의 최고 책임자인 최은영 전 회장과 일가는 야당 주장에 따르면 자산이 1,800억 원 정도 될 정도로 자신의 자산만을 불려오고 한진해운 국가기관 산업은
어떤 모양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난 거 지난번에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예. 한준해운 소속 컨테이너 선들 그 직원들 식량과 이런 것이 공급이 안 돼서 물은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있대요. 예. 그래서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뭐 어저께 발언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다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사제 출연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 저 개인으로 나올까?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저걸 보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더니 저렇게 이제 회사가 망해도 자기 경영권과 내 자식들 두 딸한테 물려주고는 그대로 챙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개로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권을 받았는데 회사 경영이 장난입니까? 예. 아까 뭐 미술의 조예도 깊고 뭐 일본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주부가 하루아침에 그 큰 회사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사 경영이라는 게 장난스러운 건지 물론 해운업이 국제적으로 물동량이 줄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추락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장은 태풍이 불어봐야지 실력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데 아직은 개인 재산이다. 또 지금 현재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좀 무책임하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문화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정치를 보더라도 선거 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정치인이었고 거기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유고 상태가 되면 그 부인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가족들이 경영하는 그 지역구를 그런 어떤 패턴들도 저는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능력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단지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을 뿐이고요. 저는 그 한진 해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동네 중소기업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런 엄청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그 상당한 부담을 갖는 그 위치에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나는 가정주부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그 경영 최전선에 뛰어들었는지 그래서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다 망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경영 부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알짜 계열사만 딱 챙겨서 유스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100억 원 밖에는 사대 출연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 그 1년에 나오는 그 임대료만 해도 140억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여의도 사옥에서 임대료만 140억이나. 네, 1년에. 그리고 지난 4월에 한진해운 주식 전체 다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시에 최은영 회장의 그 변론은 이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전량 주식을 팔았을 뿐이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야당 의원이 알아보니까 공정위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거짓 해명까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뭐 다 떠나서 어제 저 태도만 보더라도 누가 저것이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냥 한번 내가 무릎 꿇어줄게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지 어떤 진심을 담은 행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한번 무릎 꿇어줄게. 그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는 잠깐의 모멸감, 영원한 행복. 예, 그거예요. 잠깐의 모멸감, 영원한 행복. 아하. 3시간만 지나라. 난 나가서 웃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재벌이 뭘 잘못해서 조사를 하면은 버티다가 사죄를 얼마 내겠다 그러면 흐지부지. 사죄를 좀 내놓으면은 흐지부지 봐주는 관행이 있어요. 최은영 전 회장이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100억 이상 못 내겠다. 아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건 법대로 해야지 감정이나 감성으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법대로 해서 이 사람이 쫄딱 망하더라도 받을 거 다 받아내야 돼요. 예. 그리고 최은영 전 회장을 지금 바다에 떠돌고 있는 그 배에 태워야 돼요. 저 떠돌고 있는 배에 태워봐라. 거기다 태워야 돼요. 예. 그들과 같이 살면서 먹을 물도 없고 물고기 잡아 먹으면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외치는 뉴스 보고 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걸 알고 있습니까? 100억밖에 못 내요 하고 울고 있어. 정말 100억밖에 그걸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법대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저런 자세로 이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에 태워야 돼요, 저 사람. 예, 애초에 회장감도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만 남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엔 두 번째 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야당의 노웅래 의원실에서 기업인의 녹취록이다라고 주장하는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안정범 수석이 정경련에 얘기해서 할당해서 걷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경련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정경련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기업들을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다. 이 칼럼 K재단, 그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두 재단을 제가 하도 비싸서 합쳐버렸네요. 네. 두 재단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안종범 수석이 그것을 거들여 다녔다. 근데 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어느 기업인지 누구인지 최소한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말로 기업인은 맞는지 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사실은 뭐 안종범 수석은 이제 이렇게 잘 깔았더라고요. 안 수석이 어떤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치 이렇게 약간 조작의 냄새를 흘리는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노웅래 의원 3선 의원입니까? 그 노웅래 의원이 저걸 뭐 조작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워딩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이었죠. 그 녹취록에 따르면 그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경련에 얘기해서 정경련이 일괄적으로 출연금을 할당해서 미르재단에 출연했다. 할당했다. 할당했다. 할당량이 있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혹이 불거졌을 적에 나는 개입한 적이 없고 다만 정경련 그 이승철 부회장이 얘기하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 녹취록의 어떤 진위 여부는 좀 더 가려져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계속 우리가 그 검찰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윤 실장님, 뭐 과거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소위 쓰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요.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정경련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사람이 이랬잖아요. 안 수석이 정경련을 통해서 할당액을 내려보냈다. 저 두 분의 말이 엄밀하게 보면은 배치되지는 않아요.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렇죠. 역시 그리고 기자생활 나와요. 선후 관계에 대한 건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들었다. 뭐 이승철 전무는 이승철 부회장이죠. 이승철 부회장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내가 이게 주도적으로 한 다음에 안 수석한테는 알렸다. 저는 만약에 그 이승철 그 부회장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정경련 부회장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왜 경제수석한테 보고해가지고 뭐 나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하는지 그분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그건 모르겠는데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분 둘의 말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법정이라든지 뭐가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구멍은 다 이미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국감 뭐 제대로 안 되고 내일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건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이제 모은 거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K스포츠 재단으로 이제 미르 재단 쪽은 차은택 씨라고 이제 대통령과 가깝다는 문학의 황태자 뭐 이쪽으로 이제 축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이런 궁금증 때문 아니었습니까, 정 의원님? 대기업이 군소리 없이 8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왜 신생 두 재단에 하나같이 제값, 재빨리 출연했을까? 확실한 거는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모든 정황에서 확실하게 지금 뭐 이 얘기 아까 안종범 수석이 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뭐 조사까지 가나 수사까지 가서 밝혀질 사안이지만은 어쨌든 정경련이 주도를 한 건 맞고요. 제가 그 사람들의 뭐 증언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날 막 아직 도장 가지고 와서 뛰어와서 이거 내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들도 당황스럽게 가서 이제 냈고요. 정경련에서. 그리고 이 보면은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할당액이 딱딱 배분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말에 불이웃도 돕기 성금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불이웃도 성금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만큼은 내다. 뭐 삼성이 제일 많이 내고 예컨대 그 다음에 뭐가 내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것처럼 금액도 본인이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정해서 할당해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 뒤중에서 생각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승철 어떤 부회장이 생각보다는 주도적으로 한 측면이 크다. 뒤에서 압력을 넣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여기 분명해 보이는 거는 뒤에 정권의 그림자가 있건 없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다. 이런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짧게 한 문장만 보자면요. 평소에 대기업과 정경련의 관계에서 대기업이 갑이고 정경련이 을입니다. 정경련 월급 주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대기업이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그냥 정경련이 돈 내십시오 하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이 평소 관계라는 겁니다. 그랬던 대기업들이 갑자기 돈 내라고 정경련이 하니까 하나같이 냈다. 뭔가
소위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죠. 좀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대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 있는 대로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2017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요즘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출근 도장 확실히 찍고 계시고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세 분 모셨는데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본격적인 머리싸움, 수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 총장 쪽입니다. 요즘 뭐 나름 기분 좋은 주가를 본인 입장에선 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반기로 씨의 실체가 밝혀지자 소위 반기문 테마주로 알려졌던 주식이 추풍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졌다. 정 의원님,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까? 반기로 씨는 누구고 테마주 떨어졌다는 소식은 또 뭡니까? 이 반기로 씨가 이제 흔히 알려지기로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친인척이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일종의 사모펀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투자한 여러 가지 기업체의 대표적인 게 SC 엔지니어링인데요. 예. 이런 것이 지난 이제 반기문 또 유엔 사무총장의 뭐 대선 지지도 이런 것이 오르면서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누구냐 실체를 알고 보니까 반기로 씨가 누구냐, 진짜 친척 맞느냐. 그렇게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도 반기로 씨가 친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사촌 동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외사촌이다. 예, 또는 외사촌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잠깐만요. 외사촌이면 성이 반 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게 동성 동본 결혼을 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확인 안 하고 이제 쓴 것도 있고 예.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혹해가지고 막 사들인 것도 있는데 이제 거품이 이제 꺼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뭐 고등학교에서 반모라는 학생이 출마를 했다는 거 학생회장에.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조카다. 반기문 총장의 예, 조카다. 그래가지고 근데 당선이 뭐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친척이라고 얘기하거나 조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굳이 부인하지 마라. 굳이 부인하라 마라. 방문해 보면 예, 어차피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해주니까 예. 반사 이익만 보면 되는 건데요.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테마주, 그 대권 테마주에 대해 얼마나 허상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 같습니다. 이계신 전 의원님, 여기서 드러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기로 선생님은 반기문 총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남남이다라는 것과 SC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반 총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공행진을 했는데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 두 가지는 명확히 밝혀졌네요. 안치범과 안종범이 비슷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안치범과 안종범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번에 뉴스의 화제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 성씨 닮은 걸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슬픕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죠. 예.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김병민 전 의원님,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있었던 보성 파워텍의 주가도 뭐 연일 고공 상승을 하다가 지난번에 반 총장께서 가족들의 입단속하시면서 부회장직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저도 보성 파워텍 주식을 잘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반기문 테마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기도 했고 그 정치적 그 테마주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진짜 자칫 잘못 투자하다가는 이게 회사의 주가의 흐름들을 잘 봐야 지금 저게 완전 보성 파워텍 주가가 좀 빠진 건가요? 예. 반토막이 하네.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저 지금 이제 심각하네요.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싸그리 무시된 채로 소위 말해서 정치인이 잘 나갔을 때는 5배, 10배까지 뛰는 게 정치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진짜 쫄딱 패가망신 당하는 수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을 한 1년 반 정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정도 초 정도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겠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순간 신동빈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그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대순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죠. 이번에 구속되시면 그런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동빈 회장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하겠다. 지난번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한진해운도 롯데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선 시기하고 있는데 반 총장이 뜨니까 테마주도 덩달아 떴다가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빨라지는 대선 시기의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 모처럼 가운데에 한 자리 했는데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이번에 혹시 양보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양보를 받았던 박 시장이 양보를 되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사 구분해야 된다. 단호박,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딱 잘라서 나 안 대표한테 대권직 양보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양보했던 두 명의 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을 지금 양보했던 박원순 지금 현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 누구도 비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를 하면서부터 손에 들어주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통령 선거 앞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출마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여지까지 걷고 있는 행보를 본다라면 거의 대권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겠죠.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들고 싶은데 문재인 전 대표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도로의 포용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박원순 서울시장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를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대권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항상 어느 정도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메트로의 그 구의역 사고, 안타까운 죽음, 아직도 원인 규명 명확하게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 메트로부터 도시철도공사 파업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불편, 불만들을 충분히 잠재우고 거기에 대해서 추앙을 받았을 때만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권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내부적 요인들을 제거한 채 자꾸 외부적인 얘기들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크게 동의할까? 저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한 말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공사 구분 좀 잘하자.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어떤 인간적, 개인적 관계와 또 이런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크나큰 국가의 위기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이수경 칼럼니스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던 건 공적으로도 옳은 일이었고 뭐 사적으로도 옳은 일이었고 그런데 지금 대권 후보 자리를 내가 안철수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은 공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죠.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게 어떤 지지 그 당시 뭐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안철수 50% 지지율을 받는 안철수가 5% 지지율을 받는 박원순에게 모든 걸 다 양보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철수 당시 의원이 확 뜬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대권 후보로 위상이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원순과 안철수 두 명을 생각하면 오히려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그런 관계들 때문에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지만 문재인과 박원순을 같이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뭐 패권 혹은 뭐 확장성 부족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자, 그 다음 후보는 내가 될 거야라는 믿음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민의당의 대표로 있고 또 제3지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좀 그 갈라진 상황이라고 본인 판단을 하고 과거에 내가 마음의 빚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또 대선은 또 다른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윤태곤 실장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 도와준다는 그 한마디 말도 안 하네요. 어제 그 박 시장 기자회견 보면은 메시지 두 개예요. 앞에 거 패권 정치, 야권도 패권 정치하고 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문 전 대표 쪽 겨냥한 거고, 이건 이제 안 전 대표 쪽 겨냥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 양보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엔 뭐 형님 차례 9차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두 분 다 하고 일을 해봤는데 근데 저는 이 메시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안철수 원장이죠.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변호사를 이렇게 밀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친해서도 있겠지만은 그 메시지가 준비된 분이고 잘할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도움도 그때는 공적인 도움이고 그래서 박 시장이 사실은 두 번이나 연달아 당선되고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은 무난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전 원장에 대한 그게 보답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적인 걸로 하고 내가 하는 거는 공적인 걸로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잘못됐다. 그것도 공적인 거고 더 큰 공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 둘 다 공적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식으로 풀어냈으면은 양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품격 있게 보였을 건데 그거는 이건 공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양보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근데 사실 안철수 그 당시 원장 자격이었나요? 시장에 도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양보한 것은 사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양보했죠. 대통령이라는 시장이 아니라 저길 갈 생각이니까 양보해서 미덕도 좀 보이고 그리고 대권 도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조직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꼈겠죠. 그래서 양보했을 건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어떤 뉴스가 오늘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싱크탱크 2기를 출범하면서 이 뭐 대권을 향한 가속 페달을 제대로 밟고 있는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의총을 여는데 국민의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 뭐 이런 거 안 하고 100% 국민의 뜻대로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겠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100% 국민 참여. 그것도 하나의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원과 이걸 어떻게 이제 섞느냐라는 이제 칵테일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인데 이런 게 있겠죠.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있을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너무 독주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역동성을 이게 높이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조금 그런 게 너무 빨리 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조금 이제 제도에 대해 가지고 유연성을 더 놓는 것 자체가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조건 100% 국민 경선이다라고 하면은 아니 안철수가 지지율 높은데 이래봤자 또 안철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당원으로 하면은 당원은 안철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래도 안철수 저래도 안철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열어놓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각 주자들의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던 트럼프와 힐러리의 토론 그 결과 누구의 승으로 미국 언론들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살펴보시죠. 2016 미국의 선택 첫 TV 토론은 힐러리의 압승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우세했을까요?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가 토론의 점유율을 높이며 힐러리를 몰아칩니다. A little leadership, you'd get it in here very quickly. No wonder you've been fighting ISIS your entire adult life.
강렬한 빨간색 정장으로 건강미를 내세운 힐러리는 자신 있게 빗장 수비를 펼칩니다. 실제로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16번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초조의 주자 끼어들기 반칙을 하는 트럼프. 힐러리도 심판도 가리지 않습니다. Donald supported the invasion of Iraq. Wrong. That is absolutely Wrong. proved over and over again. Wrong. Wait a minute, let's see. 그동안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여 놀림감이 됐던 힐러리는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 침착히 기회를 엿봤습니다. 약속된 90분이 지난 연장전, 마침내 한 방을 날립니다. There's a person with a temperament that's got a problem. Secretary Clinton. Woo, okay. He called this woman Miss Piggy. He has become a U.S. citizen, and you can bet. 여유롭게 받아치는 힐러리의 환호성이 터졌고 트럼프는 유난히 물을 마시며 조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힐러리가 트럼프를 물먹였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누가 더 잘했나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미 대선 1차 TV 토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 누가 더 잘했는가? 힐러리가 잘했다가 62%,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잘했다는 27%, 62대 27로 힐러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느냐? 힐러리 쪽이 68%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직에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힐러리가 67%, 트럼프가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55% 나왔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힐러리가 압승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습과 경험이 한 방을 이겼다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은 토론도 잘하고 국정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 많고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죠. 게다가 말도 잘합니다. 트럼프 이제 같은 경우는 유세장에서의 그런 실력을 못 보여줬다 그래요. 사실 유세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특유한 주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임새를 넣으면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한 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제 분위기는 사실 기자만 6,000명이 들어가고 저렇게 사회자가 진행하고 시청자 1억 명이 보는 상황에서 본인도 상당히 긴장했고 추임새도 없는 거예요. 소위 기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논리적인 그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렸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물을 마시고 초조감을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나와서 어저께는 이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거의 다 힐러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평가가 많았고요. 지금 여기서도 미 대선 1차 TV 토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되게 누가 더 잘했는가에서 트럼프가 27%, 현안 이해도에서 27%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평가라고 봐져요. 누가 봐도 어제 같은 경우는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는데 27%는 트럼프에 대한 완고한 지지자층의 그냥 선호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준비를 해서 나온 두 번째 토론 타운홀 방식이라서 좀 더 역동적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네요. 역대 미국 대선의 통계를 내봤는데 1차 토론회의 승자가 백악관에 입성할 확률이 무려 73%.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이 73%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그 트럼프가 평소 부인하고 싸움을 자주 안 해봤나요? 여자하고 다툴 때 참 힘들거든요. 그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어제 잘했을 텐데 힐러리는 아마 살살 약을 올려가면서 기억력 좋지, 순발력 좋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그 성질에 넘어간 것 같아요. 평소 부부 싸움도 이럴 땐 필요하다. 힐러리 클린턴 논리적이고 연습을 했던 힐러리의 압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물 먹다가 나중에 코까지 흘렸다고 이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서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을 저희가 남겨뒀습니다. 그 세 번째 그 사람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초등생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3중 뺑소니를 친 20대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인승 검은색 승합차로 초등학생을 친 뒤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오토바이도 치고 두 차례 더 뺑소니를 치고서 도주하는 영상이 각 CCTV마다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주인이 따라가고 있지만 뭐 계속 오토바이 주인을 무시하고 도주하고 있는 장면. 아이고. 네,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20대 황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밝힌 것이 졸음운전했다. 황당하죠. 이게 그 서울 시내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붙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운전하면서 속도 위반 등의 경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폭한 운전을 했던 게 몸의 습관이 배인 건데 첫 번째 사고를 내고 나니까 본인이 당황한 마음에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일단 본인이 사고 낸 거를 인지했으면 내려갔고 첫 번째 사고는 대물 사고가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를 친 거잖아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뛰어가는데 너무 차가 빨리 가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끔찍한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어제 있었던 사고는 피해는 있긴 있었지만 엄청난 사망사고에 이르는 피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특히 경찰력에서 강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벌금형적으로 내버려둘 게 아니라 뭔가의 좀 특단적인 조치를 이제 좀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 운전 행태를 보니까 정 의원님 26세 황모 씨가 그냥 졸려서 졸음운전했다라고 하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운전 패턴이 아니에요.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듯, 뭐에 취한 듯. 뺑소니 이제 치고서 뺑소니 하는 장면에서는 정신을 차렸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뭐 골목길 같은 경우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고가 초등학생을 친 건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라서 이제 타박상을 입었는데 대신에 그 오토바이 주인 같은 경우는 전치 12주에 골절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졸음운전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막 뭐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뭐 확인하거나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좀 범행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짓말이 아닐까요? 그 대낮에 저렇게 했다고 치고 도망간 걸로 봐서 하여튼 이런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 졸음운전이나 이런저런 그 난폭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고요.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심쩍은 게 이 칼럼. 범행 이후에 잠적했다가 9시간 40분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어요. 황 씨의 아버지의 설득 때문에 자수를 했다는데 9시간 40분이 지났다면 뭐 만약에 술에 취했다더라도 충분히 술이 깰 수 있는 뭐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사건 어떤 개요를 듣기 전에서 그 자료 화면만 이렇게 지나가다 어떻게 보게 됐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그런데 저는 저기 졸음운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슨 약을 먹은 사람인가라는 의심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졸음운전이라는 거는 방어할 수 없어서 이제 난 사고고 그러면 일단 졸음운전 중에 저런 게 사고가 나면 일단 멈추는 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움직임인데 저건 앞으로 계속 직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도주하던 와중에 저런 사고가 겹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9시간 4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자수를 한 거라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요. 굉장히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그 9시간 4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할 겁니다. 예,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비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든 그런데 가을비는 왜 이렇게 운치 있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치 있는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